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 반 만에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정책실장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한국당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교체를 했다. 그 배경을 일단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죠. 원래는 사실 내년 초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좀 빨리 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경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든가 또 취업률이라든가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빨리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쇄신이라는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지금 또 늦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쇄신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이 야당에서 줄기차게 경제 투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로 이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하면서 거기에서도 야당을 함께 정책 동반자로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경제의 수장을 경질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여론 악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낮음으로써 여론이 악화되고 민심이 이반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이상 계속 미뤄지는 경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당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할 말이 좀 보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교체 방침은 서서 근데 언제 교체냐 이런 게 있었는데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직후에 교체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이 당겨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경제 지표가 어려워지면서 쇄신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뭐냐면은 지난 7일 날 이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 그래가지고 과연 이 말이 청와대를 겨냥한 거냐 아니면 여야 정치권을 겨냥한 거냐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상당히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이런 엇박자가 계속 최근에 심화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하성 실장이 내년 정도 되면 이런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거는 정식 실장의 희망이다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더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조기에 교체하는 거로 가닥이 잡힌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놓고요. 지금 어쨌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를 했다. 이를 두고 과연 시기가 적절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기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안 과정에서 이렇게 경제 투톱을 바꾼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더 이상 밀렸다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상, 불협화음이 더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밀려서 뭐랄까요 이런 경질을 하게 되면 더 모양새도 좋지 않고 쇄신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예산안 심사 중에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이 끝날 때까지는 부총리가 다 뭐랄까요? 그 챙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챙길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홍남기, 김수현 이 두 사람이 이제 투톱이 되면 과연 원톱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홍남기 실장은 과거에 본인이 좀 부총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내비춘 적도 있지만 지금 뭐 청와대에서 워낙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제 원래 이제 사령탑이면 원래 이 톱은 완톱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경제 사령탑 투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투톱이라 해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심화됐으니까 이번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완톱으로 간다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청와대가 이제 완톱은 뭐냐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되면은 지금은 예. 현재 후보자 단계죠. 예. 되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하는 완톱이 될 것이다라고 청와대가 이번에 설명을 했고 예. 그러면 어떻게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면 한 사람은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실제 실물 경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거시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그게 과연 총괄하는 완톱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김수현 이제 실장이 예.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강하고 옛날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종부세를 위반한 그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으로서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이후에 문재인 캠프에 오래전부터 합류해가지고 여러 정책을 만드는 걸 주도해왔기 때문에 또 현 정부 들어와서도 여러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탈원정 정책을 주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김수현 실장이 실세이면서 이쪽에 힘이 몰리는 상황이 되면 다시 완톱이 또 투톱 체제로 가는 건가요? 투톱 체제로 가거나 오히려 청와대에 힘이 실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홍남기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예. 이제 그 또 내각에서도 과연 완전히 장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고시 합격 기수가 29회 출신이거든요. 29회인데 거기 현재 윤종원 오히려 청와대 경제수석이 행정고시 27회예요. 선배네요. 예, 행정고시 선배. 경제수석도 정책실장 밑에 있는 경제수석도 행시 선배고 또 하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행시 또 26회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행정고시 뭐 출신이 후배라 그래서 뭐 장악을 못할 건 없습니다만은 홍남기 실장이 이제 장점은 그겁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예. 성실하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정통 이 기획재정부와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정통 경제관료를 지내왔거든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그러한 성실성 그리고 이번에 본인도 그래서 내가 그립을 갖고 내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본인이 적극 나서서 잘하면 진짜 완톱 역할을 하면 본인도 좋고 국정 운영도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연 투톱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원톱 체제가 형성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투톱에서 이제 완톱 체제로 바뀌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시 어떻게 보면 27회 선배가 있고 29회 후배가 어떻게 보면 완톱 체제로 간다는 것은 예. 좀 서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힘이 쏠리고 그 직책이 또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경제 완톱 자리에 갔을 때는 또 이 보호자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덜 걱정하지만 다만 이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를 모른다. 내부에서 이런 반발이 있어서 정책실장으로는 부적절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 가야 조율, 이 통합 기능을 예.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평가 때문에 내부에서 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완톱 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정책실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뭐랄까요 한계를 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톱에서 완톱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볼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조차도 좀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돌려막기 인사에 대한 부분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편지로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한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책 실천 능력을 우선한 예. 적재적소 인사라고 공식적인 민주당 입장은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아까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김수현 과연 실장이 경제를 잘 모르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양량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제를 잘 모른다는 게 정통 경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완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하는 회전문 코드 인사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는데 이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인사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야당 비판하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논평을 보니까. 근데 이제 정의당은 조금 좀 잘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표시를 하고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당의 입장이 있는데 어차피 당의 이런 입장은 이렇게 나뉘는 여야가 나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은 원래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이 야당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과거를 통해서 유추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앞으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진짜 이러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위 분배를 강화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테크닉을 잘 관리하면 돼요.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 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께 말씀하시죠. 저는 이 김수현 실장한테 경제를 잘 모른다는 예. 식으로 비판을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 과거에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면서 또 종부세 예. 법안도 만들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경제 전통 관료가 아니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지 경제를 모른다 그런 얘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홍남기 이 지금 경제 왕톱으로 내정자 같은 경우는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인사로서 차관도 지내고 거기서 비서관도 지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고까지 명하기에는 좀 지나치다. 오히려 능력과 여러 가지 이 역량을 겸비해서 판단한 것이지 지금 사실상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런 코드 인사들이 사실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오히려 능력과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을 실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나치게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이야기하자면 홍남기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내정자 네. 후보자는 코드 인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도 지냈고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1차관까지 차관했었죠. 지냈었기 예. 때문에 이런 홍남기 이 실장을 내정한 거는 일종의 실용적인 인사다 이렇게. 근데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저희 한국당 상황 짚어보시죠.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오후 2시에 문자를 받고 일단 해촉 소식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한번 해봐라. 칼자루 쥐어주겠다라고 불렀는데 막상 막 휘두르다 보니까 내쫓긴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조강특위 위원이 전당대회를 연기하겠다.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월권 행위인데 그런 것을 조율이 안 됐을까요, 사전에?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죠. 조율이 됐으면 그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당의 뭐랄까요 중심적인 그런 일정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이야기를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을 때 당 내분이나 이런 혼란, 특히 조강특위는 당의 쇄신이나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설로 이미 또 누구는 전당대회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또 그런 분란을 일으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어서 컷오프 얘기도 한번 나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잘해보려고 비대위도 만들고 또 조강특위도 만들었지만 내부의 준비 없이 외부에 사실상 굴러온 돌들의 이런 다툼 때문에 오히려 내상을 자유한국당이 더 크게 입어서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죠. 전원책 변호사의 이 해촉 상황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떻든 해촉한 거는 진짜 한국당에 원래 둘 다 본연의 인사들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예. 있는 인사들이 아닌데 고용 사장으로 온 사람이 뭐 소위 차도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청했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고용 사장이 조직 본부장으로 영입한 사람을 예. 또 내보낸 한 37, 8일 만에 내보낸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럼 누가 자잘못을 따지자면 정당 정치의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은 거기서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일정이라는 건 당의 최고의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예. 이거의 권한은 당연히 비대위에 있는 것이고 조직 강화 특위는 조직을 강화해서 사람을 물갈이하고 잘못된 사람을 교체하고 이런 거를 임무를 맡긴 거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일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본인이 그리고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소위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이 다 내년 2월쯤 되면 전당대회 하겠다고 네. 딱 공언을 해온 거거든요. 그거를 따로 이야기한 거를 자기 수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거 또 하나고 약간 전당대회 누구는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다든가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를 예. 포함해서 뭐 보수 대통합해야 대통합 된다.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뭐 무슨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 날짜 2월 달을 못 받아주겠다 이러면 인적쇄신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못 받아주겠다는 상황에서 이걸 빨리 교체를 하지 않으면 당의 김병준 위원장 말마따에 당한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조기 어저께 3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전원책 변호사가 발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회의 와가지고 못했죠. 그게 발언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분란이 확산될 것 예. 같아서 2시간 전에 문자로 딱 그냥 해촉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작전을 치르듯이 그래서 상당히 한국당은 어저께 어찌 보면 내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종합적인 저런 최종적인 책임은 예. 김병준 위원장한테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영입해서 그렇죠. 영입했고 또 그걸 소위 말해서 교체하고 경질한 것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다 자기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출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두 분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 자르고 말고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 먼저 비대위나 이 조직 강화 특위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 지난 6월 선거 이후에 우리 당은 내부적으로 뭘 했던가, 어떤 자강 운동을 했고, 어떤 정풍 운동을 했던가, 외부에게 손만 맡겨놓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던가, 여전한 이 계파 싸움에 몰두돼 있고, 서로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서로 지금 불협화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누구도 정말 사적생, 내가 먼저 불출마를 할 테니까 우리 당을 살리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기득권의 공고함, 아직도 문제의 절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 손 놓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외부에 비치기 때문에 저는 자강 운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부의 이런 인사들의 분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당 내부 상황을 좀 보면요. 당협위원장 인선하고 지금 2월 전당대회 예정대로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전현책 변호사 말대로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 어떻게 뭐를 바꾸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내년 2월 말 전후에 전당대회를 치르자면 지금 서너 달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은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에서 한두 달 사이에 다 물갈이 할 사람들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비대위로 꼽히네요. 예, 근데 한두 달 사이에 하는데 이게 문제는 총선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해버리면 한국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겠죠. 탈당하고 뭐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시점상 불가능하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결국에 가닥이 잡힌 거냐 하면 내년 2월까지 김병준 비대위와 지금 조강 특위는 부분적인 물갈이만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물갈이만 하게 되고 그 본격적인 물갈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면은 뭐 한 달 사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 새로운 당권을 지닌 내년 3월 이후에 아마 이제 새 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새 대표가 새로운 당권을 갖고 그 힘으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물갈이를 하는 2단계 물갈이인데 근데 두 번째 총선을 앞둔 2단계 물갈이에서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있는 이런 계획을 짜는 거로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죠. 그래야 현역 의원들이 큰 반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이제 현실론을 택한 건데 사실은 제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쇄신을 되려면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당내 사람들이 당에서 오래 이 국회의원을 했고 웰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당과 보수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불출마를 사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외국에 보면 캐나다에 옛날 한 여당이 있었는데 90년대에 네. 거기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정당이 하루아침에 단단히 숫자로 10석 이하 몇 석밖에 안 되는 숫자로 의석이 팍 줄어 총선에서 줄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한번 이런 이번에 탄핵이라든가 국정농단이 이렇게 거쳤으면 진짜 당과 국가를 위한다면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소위 그 사람들한테 쇄신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 그래야 당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강특위 위원 자리가 이제 한 자리 비었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힘이 아주 많이 빠질 건 뭐 명약관한 일이고 이르긴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뭐 뚜렷한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그 뭐 정치 전문가들도 다 공통적인 의견이 예. 비대위가 와서 한 일이 뭐냐. 평가하려니까 평가할 업적이 없다. 그냥 조강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그나마도 자기가 10고초려, 3고초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 데려왔던 사람이 이렇게 풀려밤으로 그것도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결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왔고 앞으로도 이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비대위는 내년 2월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데려온 이런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 힘을 빼는 자기 스스로 내 오른팔 하나가 잘린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만큼 큰 내상을 입었다는 것은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보수 통합 예. 그 내용을 계속하면서 지금 태극기 부대 그것도 좋다는 식으로 무원칙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품격 있는 그런 보수 통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비대위는 현재까지 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뭐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뭐냐면 일단 지지율로 그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 예. 떨어지진 않고 뭐 한 1, 2% 정도 2, 3% 오르고 그 상태로 계속 멈춘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10% 15%에서 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요번에 요거를 거치면서 좀 상처를 입었는데 결국에는 김병준 비대위는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서 크게 실점하지 않고 자기 당권한테 홀드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이제 그래서 크게 실점하지 않고 크게 득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당권 주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역할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서너 달이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이번에 조강특위 위원으로 하는데 이번에 사실 동력이 좀 빠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좀 그래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병준 비원장이 돼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또 큰 요번 이 건은 외에는 큰 실책을 한 건 없고요. 개파 대립이 좀 줄어들었던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다음에 차기 당권 주자가 예. 현재 거론됐던 사람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다시 뒤로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럼 과연 새로운 당을 이끌 만한 새로운 리더십을 진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현재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다는 게 한국당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재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